자,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리셋 회로 고장 점검 및 수리입니다. 자, 앞전 강의에서 리셋 회로의 기본 회로를 놓고 회로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쭉 해온 이제 그 메인보드의 그 회로들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기본은 연상하고 있어야 고장 점검이라든가 수리가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그 회로를 연상시키면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메인보드 쪽이 지금 그 통합돼서 있기 때문에, 이렇게 메인보드 하나에 통합돼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장 요소 발견하려든가 회로 동작 원리를 모르면 굉장히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인터페이스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전원 공급회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바이오스 회로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클락 회로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리셋 회로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기본 회로를 연상시키면서 우리가 그 동작 원리, 회로 원리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앞으로 뭐 노트북을 연장해서 한다든가 그럴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리셋 회로가 문제가 됐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회로를 머릿속에 연상시켜 가지고 그 동작 원리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느 부분이 고정이겠다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분석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자, 리셋 신호가 발생이 안 되면 아까 어떠했다고 그랬죠? 리셋 회로가 고장이 나면 당연히 부팅이 안 된다고 그랬죠? 그죠? 부팅이. 또, 지금 파워 서플라이에서 PD 신호가 안 들어오면은 리셋 신호에서 클락을 우리가 발생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만큼 이제 그 리셋 회로도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고장 해결을 위해서는 이제 리셋 스위치와 전원 쪽에 PD 신호부터 이제 PD 신호부터 점검을 해야 되겠죠. 파워 서플라이 8번 단자, 즉 회색 선을 통해서 파워가 이상이 없다는 파워고 시그널을 메인보드 8번 커넥터를 통해서 우리가 신호를 줬을 때 그 신호를 가지고 기본적인 리셋 신호를 쓰고 기본적으로 뭡니까? 클락 회로를 동작시키기 위한 스타트 신호를 쓴다. 이런 얘기를 제가 전번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셋 회로가 동작이 안 된다. 메인보드 이제 고장 진단기를 했을 때 이제 고장 진단기의 어떤 설계자의 그 의도에 따라서 리셋 신호가 켜졌다 꺼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계속 들어와 있는 경우도 있고, 또 클락 신호가 꺼졌다가 들어왔다 꺼지는 경우가 있고, 꺼졌다가 다시 들어오는 경우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메인보드 고장 진단기를 여러분이 여러 번 사용함으로써 이 메인보드 고장 진단기는 정상일 때 리셋 신호나 클락 신호가 들어왔다 꺼지는구나, 얘는 아예 켜지는구나, 이런 걸 여러분들이 특성을 알고 있어야 수리가 좀 되겠죠. 자, 그래서 리셋 회로에서 쉽게 파손되는 부분은 논리회로 칩이라든가 사우스 브리지라든가 아니면 사우스 브리지와 연결된, 우리가 수동 리셋을 할 때는 스위칭 다이오드를 통해서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 다이오드도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리셋 신호를 줬을 때 리셋 신호 한 단자는, 리셋 스위치 한 단자는 접지라고 그랬죠. 한 단자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어떤 회로를 통해서 간접이나 직접적으로 사우스 브리지 리셋 모듈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수동 리셋으로다가 리셋을 눌렀을 때 리셋이 안 된다. 그럼 뭡니까? 그 회로를 점검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기본 회로가 머릿속에 어느 정도 연상이 돼야지 수리를 합니다. 우리 이제 모니터 수리를 이제 많이 하시니까 말씀드리지만은, 자, 리스보드 수리할 때 2차 측에 5V, 12V가 안 나오고 있어. 그럼 여러분들이 회로를 동작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1단계 220V 넣으면은 EMI 필터를 통해서, 그 다음에 브리지 다이오드를 통해서 데콘에 310V가 저장이 되는데, 그럼 1차 측의 문제인가? 1차 측의 1차 정류적 문제인가? 그러면 여러분들 뭘 지겠습니까? 먼저 디지털 테스터기로다가 대전화 콘덴서에 310V가 걸리나 DC 모드라고 재보겠죠. 310V 나오네? 여기 문제 없겠네.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연상되는 게 뭐겠습니까? 310V를 가둬서, 그죠? FET 드레인에 걸려있는 FET를 그 PWM의 온오프 스위칭 신호를, 펄스 발진 신호를 받아서 스위칭을 해서 트랜스를 거쳐서 2차 측으로 넘겨주는데, 그러면 여기서 PWM 쪽에 그 PWM의 동작이 안 되는가? 뭘 재봐요? 그죠? 일단 PWM이 동작해서 VCC 함에 들어가야 되는데, VCC가 지금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가? 해당 PWM의 데이터 시트를 찾아서 VC 전압이 미니멈 몇 볼트 몇 볼 사이가 들어가는지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나오네?
그럼 뭡니까? 이제 FET 쪽에, 그죠? 드레인 쪽에서 펄스 발진을 통해서 이제 스위칭을 해서 FET 쪽으로, 드레인 쪽으로, 그죠? 스위칭을 하는데, FET 쪽을 우리가, 뭡니까? 오시로스코프를 했을 때, 정상이 파잉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연상이 돼야, 그죠? 그 2차 측에 전압이 안 나는 원인을 판정을 해서 우리가 수리를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 스위칭 회로가 문제네. 그러면 이제 스위칭 회로 쪽을 여러분이 쭉 연관된 회로를 따라 뒤지겠죠. 이 메인보드도 마찬가지거든요. 복잡하게 비록 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단계별 조각적별로 다 설명해 드리잖아요. 인터페이스로 공부했고, 이전에 클락 회로 공부했고, 지금 리셋 회로잖아요. 리셋 회로는 아까 여러분들 회로를 갖다가 설명해 주다시피 그 회로를 갖다가 좀 연관해서 그걸 찾아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된단 말이죠. 메인보드도 비록 이렇게 복잡하게 다 붙어 있지만 실질적 회로들이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조각조각. 그죠? 조각조각 나눠진 걸 갖다 이렇게 통합해서 붙여놓은 거기 때문에 뭐 립스보드 수리할 때 우리가 회로를 연상하지 않으면 동작 원리를 모르면 수리를 못해 나간다 하는 뜻이 메인보드도 마찬가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메인보드가 부팅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고장 진단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파워 서플라이가 PG 신호가 나오는가? 뭘 갖고 여러분들 측정해야죠? 파워 서플라이 테스터기를 이용한다 그랬죠? 메인보드는 메인 포스트 카드라고 그래가지고 메인보드 고장 진단기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점검을 많이 한다. 그래서 이제 그 설계자의 그 설계 방식에 따라서 리셋 신호가 켜졌다 꺼지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아예 켜지는 경우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메인보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소지하고 있는 포스트 카드를 측정을 했을 때 들어왔다 꺼진다. 그리고 아예 안 들어온다. 그럴 때는 이게 정상 모드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뭐냐 공통적으로 해서 우리가 흔히 사용할 때의 장애를 이제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포스트 카드를 꼈을 때 리셋 LED가 길게 켜진다. 꺼지지 않는다. 뭐 리셋 LED가 켜지지가 않는다. 아예 들어오거나 꺼지거나 하는 그런 기능이 없다. CPU의 리셋 신호가 정상적이 못하다. 뭐 이럴 때 나오는 어떤 그 장애들이 있다는 얘기죠. 고장 발생 원인을 보면요. 보통 리셋 스위치가 우리가 소비자들이 그 많이 만지는 쪽에 고장이 많다. 즉 USB 포트라든가 파워 스위치, 리셋 스위치 이런 거 많이 만지니까 고장이 많아요. 리셋 스위치가 눌러지면 뭡니까? 전원이 아예 안 들어가죠. 그죠? 그럼 리셋 스위치 쪽으로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는데 리셋 스위치 쪽에 보면 한쪽은 접지가 있고 한쪽은 5V 신호 공급된다고 그랬죠. 간접적으로 어디 연결됐다? 사우스 브리지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거기에 지금 리셋 스위치 한쪽에 전원을 파워온을 했을 때 신호가 있는지 전압이 있는지를 한번 측정해 봐야 된단 말이죠. 거기 그 다음에 PG 신호가 당연히 파워 서플라이로부터 회색 단자를 통해서 메인보드 8번 커넥터로 그 PG 신호가 들어와야 되는데 5V 신호가 들어와야 되는데 얘가 안 들어오고 있다. 그죠? 그럴 때는 뭡니까? 파워 서플라이를 빼가지고 우리가 단독으로 측정했을 때 PG 정상도 나온다. 꽂기만 하면 안 나온다. 그러면 요 8번, 그죠? 이 PG 신호와 연결된 이 회로 쪽에 어떤 문제가 있겠죠. 우리 립스부터 수리할 때는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수리인데 안 된다 그러면 뭡니까? 지금 립스보드 쪽은 뭡니까? SMPS하고 그죠? 인버터 CCFL이나 아니면 LED를 켜기 위해서 컨버터라든가 아니면은 인버터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인버터나 컨버터에 공급된 12V 라인을 그죠? 끊고 우리가 한번 측정해 봤을 때 2차단에 5V 12V 나온다 그러면 그러면 뭡니까? 인버터나 컨버터 쪽에 연결된 쪽에 어떤 문제가 돼서 피드백이 동작돼서 2차 측에 전압이 안 나오는구나. 이렇게 감작업을 우리가 끊지 않습니까? 얘도 마찬가지거든요. 얘도 그죠? 8번에 신호가 없다 그러면 이제 파워 서플라이를 빼가지고 단독으로 하니까 8번에 PG 신호가 들어온다. 그럼 정상이에요. 꽂으니까 안 들어온다 그러면 어딘가에 문제가 이 회로에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측정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논리 게이트도 이제 파송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절연장을 측정해서 측정을 할 수 있겠죠. 뭐 클럭 신호가 리셋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클락이 먼저 제공돼야 된다 그랬죠. 아까 서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클럭 신호가 없다. 그죠? 그때도 이 고장 발생 원인이 되겠죠. 클락이 정상적으로 제공이 돼야 리셋이 되는 거니까. 사우스 브리지든 노스 브리지가 파손됐을 때, 그죠? 나름대로다가 이제 BGA 타입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볼랍이 회로와 칩셋 패드와 뜨는 경우, 그때 회로가 오픈됨으로써 역할을 못 하다 보니까 오는 경우가 있다.
또는 CPU 전압을 식별하지 못한다. 이것도 뭡니까? 그죠? 피지 신호가 전원 관리 칩에 피지 신호가 아까 그 ISL 6311이라는 그 PWM의 그 데이터 시트에 보면 37번 단자인가요? 그쪽으로다가 피지 신호가 들어간다 그랬죠? 그쪽으로 전압이 안 들어가서, 그죠? 피지 신호가 안 들어가서 뭐 작동이 안 된다든가, 그죠?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피지 신호가 먼저 있는지 없는지, 그죠? 그거 측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여기 단자에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된다. 그죠? 어쨌든 간에 좌우지간 메인보드가 동작하기 위해서 먼저 파워 서플라이에서 피지 신호가 8번 단자 회색 선을 통해서 8번 핀으로 들어와야 돼요. 일단은 들어와야 됩니다. 안 들어온다 그러면 일단은 파워 서플라이가 문제든가 단독으로 했을 때 문제든가 아니면은 파워는 정상인데 요 연결된 회로 이쪽에서 좀 문제가 됐든가 그래서 안 되는 경우가 태반일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뭐냐 반대 역으로 추정 60분을 해 들어가는 수밖에 방법이 없다. 그죠? 그럼 주로 고장 원인은 이제 뭐 그런 게 있다는 얘기죠. 간혹 말이죠. 간혹 보면 이 스위치가 그죠? 메인보드 스위치가 아무래도 이제 그 접점이 쇼트가 되거나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럼 간혹 이제 그럴 때는 뭡니까? 우리가 이상이 없다 그러면 뭡니까? 이 리셋 스위치를 있잖아요. 이 커넥터에서 빼가지고 다 빼버리세요. 파워 스위치, 리셋 스위치 이거 다 빼버린 다음에 여러분들 한번 측정을 해보시란 말이죠. 그죠? 그때 된다 그러면 뭡니까? 뭐 리셋 스위치가 접점이 그죠? 먼저 리셋 누르기 전에는 이 접점이 오픈돼 있어야 하는데 그죠? 쇼트 상태로 나와 있다. 그러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된다. 우리가 저 립스보드 쪽에 동작 안 될 때 인버터나 컨버터로 가는 12V 라인 끄는 다음에 우리 측정해 보듯이 얘도 마찬가지로 그런 방법이 뭡니까? 여기 파워 스위치, 리셋 스위치를 다 제거한 다음에 꽂으니까 정상도 파워 피지 신호가 나오더라 그러면 뭐 어디 쪽에 뭐 그쪽이 문제겠죠. 스위치 쪽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좀 약간의 응용을 해서 수리는 이제 하다 보면 여러분 스스로가 동작 원리라든가 회로를 조금 알면 응용력이 좀 생겨요. 그래서 응용력을 좀 발휘해서 이제 수리를 하면 되겠죠. 뭐 이 교본에 있는 내용 보고다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니까, 그죠? 여러분들 유도리 있게 이제 그런 식으로 응용을 해서 수리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CPU라든가 그 다음에 사우스 브리지라든가 IO 쪽에 리셋 신호도 없으면은 좌우지간 어떤 문제가 생긴다. 그죠? 아까 연관된 회로 중에서. 자, 고장 점검 수리는요, 일단은 뭡니까? 리셋 1번 핀에 3.3에서 5V. 이게 메인보드랑 틀려요. 그죠? 이 하나는 접지가 되어 있고 하나는 전압이 5V가 인가가 된다 그랬죠? 거기 리셋 스위치 1번 핀. 접지를 대한 핀이 두 개가 있는데 한 단자에 3.3V 이상의 고레벨이 형성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스위치가 어떤 쇼트가 났다든가 아니면 그 연결된 회로가 문제가 됐을 그런 가능성이 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8번 파워 커넥터 8번에서 PG 신호가 지금 들어오는지 이제 들어오는지를 좀 점검하라고. 안 들어온다면 뭡니까? 그 연관된 게이트웨이라든가 전원 스위치라든가 이런 RLC 이런 수동 소자를 측정해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IoT 사우스 노스 브리지 쪽에 어떤 리셋 신호가 있는지를 점검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BGA 칩셋 같은 경우는 우리가 눈으로 파손 상태를 점검할 수가 없어요. 그죠? 점검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천상 다 갈았는데 동작이 안 된다 그러면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사우스 브리지 리히팅 작업을 한번 해서 약식으로 해서 동작이 되는지를 점검한다든가 이렇게 해볼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지금 사우스 브리지가 이제 BGA 타입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게 불량이나 아니냐 판정하기는 없어요. 그거를 BGA 타입 되어 있는 사우스나 노스 브리지, 지금 노스 브리지는 CPU에 이제 들어가 있는 상황이니까 사우스 브리지가 문제인데 걔를 우리가 불량이다 아니다 판정할 수 있는 그런 지구는 없습니다. 그죠? 천상 우리가 이제 다 회로가 다 정상인데 안 된다 그러면은 이 사우스 브리지 리셋 모듈이 동작 안 되는 거니까 그쪽에 BGA 접점이 떨어져 있나 하고 우리가 이제 젤 플락스를 넣어서 이제 열풍기에다가 BGA 리역 장비는 다 안 갖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 젤 플락스를 넣어가지고 이제 리히팅을 해서 동작이 된다 그러면 이제 정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다시 리볼링을 해서 붙인다.
뭐 그런 이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그 초기에 설명드린 그 리셋터로의 그 회로 그걸 기억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갖고 이제 우리가 추적하면서 점검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막 어떤 부분에 이제 문제가 생겼다 그 회로에 그러면 이제 양부 판별을 들어가야 되겠죠. 보통 이제 어떤 회로를 구성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RLC 기본적으로 회로에 다 들어간다 그랬죠. 자 이제 우리 그 메인보드에서는 치콘덴사를 많이 쓴다 그랬죠. 회로에 그 치콘덴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저항 모드로 보통 재요. 그죠? 보통 어떤 사람은 뭐 다른 모드로 재기도 하지만은 그냥 보통 저항 모드 레인지로 맞춘 다음에 측정을 했을 때 뭐 이 값이 0.1오hm, 0.2오hm 나온다 그러면 쇼트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이게. 그래서 이 치콘덴사 같은 경우는 이제 표기명이 없다 보니까 그죠? 표기명이 없다 보니까 만약에 이게 쇼트가 됐다. 그죠? 이게 불량이 났다 그러면 뭡니까? 요 크기가 용량과 내압을 나타낸다고 그랬죠. 같은 크기의 이런 치콘덴사를 우리가 교체를 하는데 교체할 때 주의사항은 뭐냐? 치콘덴사하고 치코일은 모양이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PCB 표기명에 요 표기명이 콘덴사라서 C로 돼 있으면 C, 그죠? 이거 보지 않고 이게 L로 돼 있는 것 갖다가 패보드에 떼서 교체한다면 그죠? 치콘덴사하고 치코일은 뭡니까? 정반대 특성을 가지고 있는 소자이기 때문에 얘는 뭡니까? 교류 어떤 회로를 걸었을 때 치콘덴사는 용량성 리액턴스라는 값을 가지고 있고 코일은 유도성 리액턴스라는 그죠? XL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임피던스라고 얘기하죠. 교류의 회로에서의 모든 저항을 통틀어서 임피던스라고 그런다. 저항값이 갖고 있는 R, 그죠? 그 다음에 콘덴서하고 그 다음에 그 인덕터, 코일이 갖고 있는 리액턴스를 합쳐서 우리가 임피던스 X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죠? 얘는 뭡니까? R과 그죠? 플러스 그 리액턴스의 합이다. 그래서 이게 임피던스라고 얘기하죠. 이 정반대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N을 갖다가 L 보지도 않고 이게 어디다 달았을 때는 안 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크기가 용량과 내압을 나타내죠. 용량, 전기를 담을 수 있는 그릇 크기, 용량, 내압, 콘덴사에 걸어줄 수 있는 최대 전압. 근데 크기가 요만한 걸 달아야 되는데 요만한 걸 달았다. 그럼 얘는 뭐냐? 용량도 딸리지만은 내압도 딸리죠. 그럼 터져버리겠죠, 콘덴사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 근데 이제 치콘덴사 보면요. 우리가 모니터 수리해 보는 사람 알지만은 이제 패널보드 쪽에서 치콘덴사 이런 부분이 많이 쇼트가 되죠. 그죠? 얘가 쇼트가 되면 어떤 증상이 납니까? 모니터에서. 모니터 수리해 본 사람 알죠? 패널보드 쪽에 LVDS 케이블을 통해서 우리가 보통 30분 케이블을 썼죠? 28, 29, 30번을 통해서 VCC가 들어가는데 여기 이제 휴즈를 거치고 여기 이제 내부회를 통해서 콘덴사 이런 것들이 많이 붙어 있는데 치콘덴사들이 얘가 쇼트가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5V가 VCC 단자를 통해서 나오는데 꽂고 나서 재면 여기가 5V가 아니라 뭐 2점 몇 볼 떨어지고 그래요. 어떤 쇼트가 돼서 그렇거든요. 그럼 이 LVDS 케이블을 빼가지고 단독으로 하면 정확하게 5V가 28, 29, 30번 VCC 핀에서 나온단 말이죠. 꽂으면 안 떨어져요. 어딘가 쇼트란 얘기죠. 어딘가. 또 하나는 뭐냐면 이 AD 보드가 이렇게 있죠. AD 보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그 LVDS 케이블 타고 들어가는데 얘는 정상이라도 여기 지금 뭡니까? 보통 FET를 통해서 스위칭 신호를 받아서 5V를 스위칭을 통해서 온되면 2를 들어간단 말이죠. 그게 이제 온오프 시키는 누가 해줍니까? 저 모니터 쪽에서는. 그죠? MCU가 해주는 거죠. MCU가 연산해서 그 인버터나 컨버터, 그 인버터나 아니면 컨버터 동작으로 스위칭 신호를 주고 그 다음에 패널 전압을 온 시키는 기동 신호를 우리가 MCU에 있는 그죠? 폼웨어가 연산해서 주는 거죠. 그럼 여기 뭡니까? 5V를 통해서 바로 들어갑니까? 항상 전자 소자에 앞단과 뒷단은 콘덴서가 연결되어 있다. 그죠? 요 콘덴서가 요를 통해서 VC 전압이 들어가는데 이 콘덴서가 용량 감퇴가 되더라도 전압이 떨어져 버리죠. 그때는 뭡니까? 여기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콘덴서가 20 마이크로짜리가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얘를 갈든가 아니면 얘보다 약간 좀 높아도 돼요. 이쪽에는 그걸 갈아서 했을 때 재료 나온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문제가 있고 콘덴서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립스 보드든 저 AD 보드든 메인 보드든 하여튼 이 3년 이상 되면 용량 감퇴는 기본적으로 먹고 한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항상 드리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뭡니까? 모니터 수리할 때
패널 쪽에 패널 전압 5V가 떨어지는 거 보고 좀 당황해가지고 그런 분이 있는데, 그때는 어디가 쇼트 났던가 아니면은 VCC 공급할 때 FET나 아니면 TR 스위칭을 통해서 5V가 전달될 때 LVDS 케이블 가기 전에 이제 콘덴서가 하나가 있는데 걔가 문제가 돼도 그럴 수가 있다. 예?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쇼트가 이게 좀 많이 나는 편이죠. 예, 치콘덴서. 크기도 아주 코딱지보다는 크겠죠. 예, 그런 이제 콘덴서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 이렇게 해서 측정을 해봐야 된다. 요 하나 측정해 봤더니 90.75면 나온다면 이건 정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쇼트가 나오면 0.1, 0.2 이렇게 나오죠. 0.15ohm이라는 것은 0ohm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건 쇼트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항 모드로 놓고 측정을 좀 하는데, 뭐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으면 하면 되겠죠. 자, 저항 양극판을 보면 뭐 여러분들 누차 얘기하는 거죠. 누차. 그죠? 여기 지금 저항의 표기별 칩콘덴서는 칩저항은 여기 표기명을 알라 그랬어요. 그죠? 이 세 자리면 이제 첫째 자리에서 둘째 자리에서 세 번이 곱수라고 그랬죠. 470으로 돼 있다 그러면 이게 475ohm이 아니죠. 끝에는 뭡니까? 곱수니까 10의 0승은 1이죠. 47 곱하기 10의 0승은 뭡니까? 1이니까 47 곱하기 1은 47ohm이죠. 그 이 값과 측정한 값이 많이 차이 났을 때 용량 감퇴다 아니면 쇼트다 하고 가는 거죠. 47.75ohm이 나와서 정상이죠. 오차를 감안하니까 당연히 나오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측정하는 거죠. 근데 주의할 건 뭐라 했습니까? 61X다 그러면 이거 61ohm이 아니라고 그랬죠. 요거는 칩 예외상 표기가 있기 때문에 찾아서 이제 저희 이제 공식 카페에 있는데 받아서 비교를 하라 했죠. 61X는 찾아오면 42.25ohm이에요. 근데 61ohm이라고 저 초보 입문자들이 생각을 하고 재니까 이게 47ohm 용량 가운데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죠. 예외상황이다 보니까 61X는 칩 예외상 표기법을 출력을 해서 이런 비교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이런 것들은 아니지만 61X 뭐 이렇게 나가는 거, 뭐 42X 뭐 이렇게 있어요. 이런 것들은 예외상황이다. 측정해 봤더니 뭐 이게 42.2ohm이 나오더라. 근데 61ohm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칩 예외상 표기법도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알아야 된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항은 뭐 측정하기가 좋잖아요. 저항 모드로 놓고 측정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표기된 값과 측정된 값이 오차 범위를 많이 벗어난다. 그죠? 그것도 터무니없는 그런 값이 나온다 그러면 얘는 교체를 해야 되겠죠. 저항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테스트하기는 양쪽 선을 써야 되는데, 이제 스마트 트위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재면 참 좋죠. 그죠? 예, 저항 모드로 놓고, 그죠? 저항 모드로 쟀을 때 45.8. 뭐 기계마다 정밀도 차이는 있다 보니까 나온다면 정상이겠죠. 그래서 스마트 트위저 같은 경우는 뭐 스마트 트위저 또는 스마트 핀셋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요 재면 요 양쪽을 찍으면 한 손으로 찍기 좋고 요 LCD만 읽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측정할 수도 있다. 뭐 장비 얘기만 나오면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기가 좀 그래요. 이게 돈하고 결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 그런데 지금 매년 11월 달이면 이제 중국이 이제 광군절이에요. 광군절이라 그래가지고 어제도 어제가 뭡니까? 어제가 며칠입니까? 날짜가 하는지도 모르고 있네요, 제가. 예. 어제가 11월 11일이었었는데 어제 이제 그 중국의 광군절이라고 세일을 많이 했어요. 알리에서. 그래서 어제 이제 한 30 몇 프로 DC 받아갖고 이제 물건 하나 주문해 놨는데, 일단 그때 여러분들이 좀 세일 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간혹 이제 이런 장비를 구입하고 싶다 그러면은 세일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뭐 여름에도 간혹 있고요. 보통 이제 광군절 때 세일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그때 들어가서 수시로 보면 뭐 어떤 여러분들이 원하고자 하는 걸 검색을 하게 되면 뭐 몇 프로 오프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때 사시면 좀 싸죠. 근데 이제 해외 직구를 하게 되면 이제 단점이 뭡니까? 여러분들 한 달을 좀 느긋하게 기다려야 된다. 우리 뭐 국내에서 하면 총알 배송이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뭐 어떻게 싸게 사는 대신에 이제 그런 걸 감수해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스마트 트위저를 쓰게 되면 이런 부분이 좀 편해서 저도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이렇게 재고 있죠. 요건 이제 비교값 하는 건 알겠죠? 요건 예외상이다 이거지. 예외상 있다. 칩장은 예외상이 있습니다. 자, 코일 양극판을 코일도 지금 심심치 않게 많이 쇼트가 돼요. 이것도 코일도 특히 이제 뭐 우리 패널 보느라 이럴 때 보면 쇼트가 많이 되는데, 요건 이제 저항 모드로 놓고 쟀을 때 보통 1ohm에서 11ohm 사이가 나오면은 이제 코일은 이상이 없다 이렇게 보통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코일은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요,
우리가 등가위를 그린다면 요 페라이트에다가 이렇게 에나멜 동선, 그죠? 에나멜 선을 이렇게 감아 놓은 거예요. 이렇게 요거를 이제 안 보이게끔 세라믹으로 뒤집어 쓴 게 요런 치코일이죠. 그래서 치코일을 메인보드에서 많이 쓰죠. 근데 이게 에나멜 동선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여기에 동선에다가 에나멜이 칠해져 있어요. 근데 이 에나멜이 벗겨지게 되면 이제 레아났다 그래가지고 이게 보통 이제 절연 파괴가 된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심한 어떤 이 고주파음 같은 게 들립니다. 그죠? 근데 테스트하기나 이거 가지고는 얘 절연 파괴된 걸 갖다 우리가 측정할 수가 없어요. 절연 파괴되는 거는 좀 고가 장비가 또 따로 있는데 뭐 그런 걸로 측정해야 되는데 뭐 사실은 뭐 그것까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을지는 제가 뭐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잰다. 그래서 치코일이나 치콘덴사들이 간혹 이제 왕왕 이렇게 쇼트가 돼가지고 고장 나는 경우도 많아요. 이게 스위칭 다이오드는 뭐 측정하는 게 좋잖아요. 보통 이제 게르마늄 재질은 턴온 전압이 얼마라고 그랬죠? 이거 공부 이제 많이 했으면 알 거예요. 게르마늄은 턴온 전압이 0.3V고요. 시리콘 재질로 있는 우리 이거 립소드 1차 측에 브리지 다이오드가 바로 시리콘 재질을 쓴 다이오드입니다. 걔는 턴온 전압이 즉 전기를 통하는 시점이 0.6V를 가해줘야 그죠? 전위 장벽 즉 공핍증을 뛰어넘어서 전기가 에노드에서 캐소드로 통하는 게 바로 뭐냐? 그게 시리콘 재질의 다이오드입니다. 그래서 메인보드에 쓰는 것은 시리콘 재질의 스위칭 다이오드도 쓰고요. 게르마늄 재질의 스위칭 다이오드도 써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이게 만약에 시리콘 재질이다 그러면은 쟀을 때 다이오드 특성이 뭡니까? 순방향을 통하고 역방향을 못 통하죠. 그죠? 여기 이제 여기에 플러스 방향이죠. 에노드라고 그러죠. 여기 캐소드를 이렇게 마이너스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쪽 방향은 전류를 흐르고 반대쪽은 못 흐르게 돼 있어요. 그 쟀을 때 시리콘 재질이라 그러면 0.6V 이상이 나오면 얘는 정상이죠. 그죠? 다이오드 모드로 재야 돼. 이거는 다이오드 모드 쟀을 때 0.6V의 전압 강화가 생긴다. 그러면 얘는 뭐냐 시리콘 재질 정상이다. 근데 게르마늄 뭡니까? 게르마늄은 턴온 전압이 0.3V라고 그랬죠? 0.3V가 나오면 정상이에요. 그죠? 요렇게 해서 재는 거예요. 쟀더니 이게 0.00 나온다. 쇼트죠, 쇼트. 그죠? 반대로 쟀더니 또 0.00 나온다. 쇼트잖아요. 역방향으로 통하면 안 되는데 일단은 순방향에서 0.0이 나온다면 역방향도 0.0 나오겠죠, 당연히.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들? 자, 다이오드 심볼 그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요게 에노드고 여기 이제 플러스 방향이고 여기 캐소드라면 이게 마이너스 방향이에요. 여기서 통한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얘가 파괴가 돼서 하나의 도선으로 됐다는 얘기예요. 도선으로 됐다는 얘기. 그럼 역방향 재볼 필요도 없겠죠. 당연히 0.0V가 나오겠지. 쇼트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0.6, 0.3이 나오네. 그러면 이게 게르마늄 재질로 다이오드구나. 이렇게 그렇게 판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립스보드를 보면 1차 측에 있는 브리지 다이오드는 정류 다이오드는 우리가 시리콘 재질의 다이오드를 쓰고 있다. 그래서 턴온 전압이 0.6V가 나온다. 립스보드 2차 측에 있는 우리가 5V, 12V를 거칠 때 뭡니까? 트랜스를 거쳐서 쇼트키 다이오드를 거쳐서 그죠? 쇼트키 다이오드를 거쳐서 LCP 타를 통해서 우리가 5V, 12V를 내는데 그 앞단에 있는 쇼트키 다이오드는 게르마늄 재질의 다이오드다. 그래서 그를 울트라 패스트 다이오드라고 렉티파이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 스위칭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2차 측에 우리가 게르마늄 재질의 쇼트키 다이오드를 쓰는 겁니다. 또 왜 쓴다고 그랬죠? 자, 시리콘 재질의 다이오드하고 게르마늄 재질의 다이오드가 특성이 뭐예요? 얘는 턴온 전에 0.6V예요. 그죠? 게르마늄 재질이 0.3V예요. 스위칭 속도만 빠르다고 해서 있을까요? 아니죠. 얘는 뭡니까? 리버스 리카바리 타임, 역회복 시간이 있어요, 얘는. 자, 스위칭 속도를 우리가 온, 오프 이렇게 했을 때, 자, 좌표를 그리면 스위칭 돼서 온 했다가 오프하게 되면은 역방향으로 전류가 약간 흐르다가 여기서 멈춰요. 이 부분을 뭐라고 그러냐. 리버스 리카바리 타임, 역회복 시간이라고 그래요. 그러다 다시 키면 또 온 됐다가 또 역방향으로 흐르다가 이렇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스위칭 속도를 빠르게 하려면은 역회복 시간 얘를 없애야 된다. 게르마늄은 어떻습니까? 스위칭 온 했을 때는 온 됐다가 끄면은 역방향 이 역회복 시간을 없애버렸어요. 요런 식으로 온 오프 된다는 얘기죠. 요런 리버스 리카바리 타임을 없앴기 때문에 우리가 빠른 게르마늄 재질의
쇼트키 다이오드를 립스보드에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위치 속도가 빠르다고 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턴온 전압도 관계가 되지만 리버스 리커버리 타임을 없앤 그런 게리마늄 재질을 쓰고 있는 것이 특성이다. 그죠? 그런 얘기를 제가 전기전자 기초, 모니터 실무 과정, 그래서 왕왕 많이 얘기했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제 0.6V가 나오냐, 0.3V가 나오냐에 따라서 이 재질이 실리콘 재질이냐, 아니면 게리마늄 재질이냐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고로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스위치인데, 지금 보면, 우리가 메인, 데스크탑 컴퓨터를 보면요, 우리가 스위치를 두 가지 형태를 많이 써요. 보통 보면 이렇게 뭐 이런 메이커 제품이란 요즘 나오는 저 케이스를 보면 이게 OSD, 지금 모니터에 쓰는 OSD 버튼을 이렇게 스위치를 쓰는 게 많아요. 이거는 일반 스위치보다 굉장히 고장률이 많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아주 애를 먹는 경우가 있는데, 이 스위치가 고장나서 전원 들어갔다 갑자기 꺼지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전원이 아예 안 되는 거 하는 게 있고, 이게 파워 문제가 아니야 했다가 나중에 오면 얘가 불량인 거예요. 요거 OSD 버튼 많이 갈죠, 우리 모니터에서도. 그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양부 판별할 때 보통 보면 뭐 저항 모드로 아니면 부자 모드 되죠. 딱 눌렀을 때 부자가 삐고 울리면 정상. 눌렀는데 뭐 소리도 안 나고 그런다. 그러면 뭐 우리 이게 문제다 이렇게 판정하는데, 만약에 이걸 갖다가 테스트하기 저항 모드 했을 때 누르는 순간 0.15오hm 나오고, 스위치를 누르는 순간 누른 상태에 0.65오hm 나온다. 그죠? 근데 뭐 누른 상태에서 저항값 나오면 뭐 수십 킬로에서 뭐 수십 킬로옴이 나온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뭐 불량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근데 제일 우리가 편한 방법은 뭐냐면 이 방법을 쓰죠. 그죠? 일반 버튼 같은 경우 그냥 부자 모드로 놓고, 자, 양쪽에 핀을 흑색봉하고 적색 리듬을 댔을 때 누르면은 부자음 삥 나고, 끄면은 안 나고, 눌렀을 때 바로 난다면 불량이 아니다. 근데 좀 정밀하게 측정하려면은 저항 모드 측정하는 게 좋겠죠. 근데 보통 이렇게 해서 불량 판정을 많이 합니다. 보통 우리가 데스크탑 컴퓨터에 쓰는 버튼, 요런 버튼을 쓰죠. 요 버튼이 OSD 버튼에 비해서 고장률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얘도 불량이 있죠. 그죠? 예, 요런 버튼을 많이 씁니다. 근데 두 가지 형태를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자 모드로 측정하든 저항 모드로 측정하든 좋은데, 그냥 뭐 우리가 소리로 듣기 위해서 하는데, 불량이면 얘가 눌러도 한참 있다 소리가 나거나, 뭐 손을 약간 여기다 눌러가지고 이 손을 왔다 갔다 하면 또 삐 굴리는 경우가 있어. 그럼 이 불량이라고 봐야겠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점검을 하는 거죠. 자, 이제 메인보드 쪽에 이제 전압을 먼저, 왜냐면 이제 파워 서플라이 쪽에서 이제 기본적인 전압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PC 신호가 들어와야 메인보드 정상 기동을 할 수 있는 이제 준비 작업이 되는 건데, 이제 그 부분부터 우리가 측정을 해보는 거죠.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파워가 정상이라는 측면에서, 정상이라고 가정하는 측면에서 이걸 측정하는 거예요. 파워가 불량 이상이 꽂아봐야 이 나오지가 않겠죠. 파워가 정상이라는 우리가 전제 조건, 즉 파워 테스터기로 쟀을 때 모든 신호, 모든 전압이 제대로 나온다.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측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메인보드 파워 커넥터 꽂고, 우리가 220V 전원을 인가하면 뭐가 나온다 그랬죠? 스탠바이 전압 5V하고 파워온 전압이 5V가 나와야 일단은 우리가 동작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20V 전원을 갖다가 꽂고 파워온 스위치를 누르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파워온 전압을 재봤어요. 즉 DC 모드에도 놓고 흑색 리드봉을, 여기 검정 단자가 이게 뭡니까? 색깔은 에어라 그랬죠. 검정이 항상 그라운드라 그랬죠. 되고 이 파워온 전압은 무슨 색깔이라 했죠? 녹색이라고 그랬죠. 초록색. 거기다 쟀더니 4.43, 이게 정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파워온 전압이 지금 제대로 나오고 있어요. 만약에 여기쪽에서 파워온 전압이 만약에 5V가 아니라 뭐 1.0V, 뭐 2.2V가 나오면 이 파워온 전압에 연결된 이 회로 쪽에 문제가 있다. 우리가 이 스타팅 회로 쪽에 문제가 있다. 뭐 TR 쪽에 문제가 있던, 다이오드 쪽에 문제가 있던, 뭐 사우스 쪽에 문제가 있던, 뭐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 회를 점검해 들어가야 되겠죠. 이 5V가 나온다 하는 것은 정상입니다. 자, 이제 220V 인가하면 파워온 전압은 220V 전압, 스탠바이 전압이 나온다 그랬죠. 얘도 마찬가지로, 자, 흑색 리드봉을 접지에 그라운드에다가 대고, 그 다음에 이 보라색이 스탠바이 전압 나온다 그랬죠. 보라색이 스탠바이 전압에다가 리드봉을 적색 리듬을 냈을 때 5.14 5V가 나와야 정상이죠. 스탠바이가
이 스탠바이가 5V가 나와야 이걸 가지고 뭡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부팅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회로를 동작시키기 위해서 5V를 통해서 레귤레이터를 통해서 3.3V가 어디 공급됩니까? 3.3V가 사우스 브리지나 아이오나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런 쪽에 공급이 되겠죠. 그죠? 근데 얘가 만약 5V가 안 나온다. 5V가 안 나온다. 파워가 정상이라는 동작 조건 하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 회로 쪽, 스탠바이 연결된 회로 쪽, 그럼 뭡니까? 여러분들 부팅 회로 쪽에 머리가 연상이 돼야 되겠죠? 그쪽 회로 어디가 연결된 역으로 이제 우리가 추정 유시분을 따라가서 이제 불량난 부분을 색출해 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재본이가 정상이야. 그러면 자, 220V를 인가했을 때 파워가 정상적인 전제 조건 하에서 파워는 5V 회로하고 스탠바이 5V 회로는 이상이 없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죠. 자, 파워 온 버튼을 눌렀어요. 파워 온 버튼을 누르게 되면 뭡니까? 파워 온 시그널이 아이오를 통해서 사우스 브리지를 통해서 사우스 브리지에서 부팅 온 트리거 스위칭 신호를 어디 준다? TR 베이스를 주면은 파워 온 전압 이 녹색 단자하고 TR 컬렉터가 연결되어 있다 그랬죠? 베이스에다가 어떤 신호를 가하니까 TR 특성이 베이스에다 어떤 신호를 주면 컬렉터에 있으면 출력부가 열리더라. 그죠? 전철 개찰구에 전철표를 갖다가 넣는 게 뭡니까? TR 베이스에 저 신호를 넣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럼 게이트가 열리죠. 그게 바로 콜렉터에서 에미터로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콜렉터 에미터 흐르다 보니까 에미터는 접지가 되어 있으니까 대기하고 있던 콜렉터에 대기하고 있던 5V가 0V 전위로 떨어지면서 메인 파워가 기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메인 파워가 기동하면서 5V, 12V, 3.3V, 마이너스 12V 마지막에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파워 굿 시그널이 8번 회색 단자를 통해서 들어오더라 하는 겁니다. 자, 파워 버튼을 실행했어요. 파워 버튼을 실행해가지고 파워 온 전압을 쟀어요. 파워 온 전압을 쟀더니 그죠? 0V 당연히 떨어져야 되겠죠. 맨 처음에 메인 전압이 기동 안 될 때는 그죠? 메인 전압 기동 안 될 때는 파워온 스위치를 눌러야 아이오를 통해서 신호가 사우스 브리지에서 가공해서 그 파워온 스위칭 트리거 신호가 TR 베이스로 주다 보니까 그죠? 5V에서 0전위로 떨어진다 그래서 콜렉터에서 에미터로 전류가 흐르면서 0V 떨어진다 되겠죠. 자, 이 CP팬이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파워온 전압 됐을 때 0V가 나와야 정상이란 얘기죠. 자, 메인 파워 기동되면 뭡니까? 전위차를 이용해서 파워 서플라이가 기동한다고 그랬습니까? 기동한다고 그랬어요. 5V에서 0V 콜렉터가 대기하고 있던 자, 그림을 잠깐 그리자면 자, 이게 콜렉터죠. 이렇게 이게 베이스고 이게 콜렉터예요. 여기 에미터입니다. 자, 5V가 여기 대기하고 있다 그랬죠. 파워온 전압이 여긴 접지가 되어 있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트리거 신호가 사우스로 일로 왔단 말이죠. 자, 입력부가 온대니까 출력부가 온대요. 그래서 컬렉터에서 에미터로 전류가 흘러요. 자, 흐르다 보니까 이미터가 접지가 돼 있어. 얘는 뭡니까? 5V에서 0V로 0전위로 떨어져 버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파워가 정상 기동됐고 이 회로가 문제가 없다면 파워온 단자, 이 녹색 단자는 얘가 에미터로 그라운드로 빠져버렸으니까 당연히 0V가 측정돼 정상이겠죠. 측정이 0V가 아니다. 그럼 어떤 회로가 문제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회로를 연상시키면서 추정 60분을 들어가야 된다. 우리 립스보드 여러분들이 많이 수리하잖아요. 동작 원리 생각해 보세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파워를 꽂으니까 2차 측에 5V, 12V가 안 나와. 뭐지? 왜 안 나오지?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뭘 연상시키겠어요? 자, 립스보드의 그 파워 서플라이, 그 SMPS의 개통도 5단계를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겠죠. 자, 1단계가 뭡니까? 220V를 꽂으면은 외부의 노이즈와 아니면 내부의 노이즈를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EMI 필터, 라인 필터라고 얘기했는데 걔를 통해서 일단은 220V가 인가가 됩니다. 자, 그 1단계예요. 2단계는 뭡니까? 220V 들어오는 AC 전원을 브리지 다이오드와 대전압 콘덴서를 통해서 1차 정류를 해서 뭡니까? 대전압 콘덴서 310V를 우리가 충전을 하죠. 그게 뭡니까? 2단계예요. 그게 1차 정류입니다. 근데 SMPS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SMPS는 스위칭 모드 파워 서플라이, 즉 스위칭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2차측 전원을 빼내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SMPS는. 자, 그게 이제 1단계 1차 정류고 2단계가 뭡니까? 바로 스위칭 단계예요. 그죠? F2사 310V가 그죠? 대전압권 310V가 어디 트랜스를 거쳐서 F2 드레인에 딱 대기하고 있단 말이죠. 대기하고 있으면은 F2가 스위칭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F2는 그죠?
게이트에 어떤 신호가 들어와야, 그죠? 드레인에 걸려있는 거든, 소스에 걸려있는 그런 전압을 스위칭해서, 그죠? 우리가 동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때 바로 붙어있는 스위칭 단계, 3단계 회로에 붙어있는 게 뭐냐? PWM이죠. 그 PWM에서 온오프 신호를 게이트에 걸어주니까, FPT 드레인의 대개였던 310V가 뭡니까? 스위칭을 해갖고, DC를 AC화해서 변환해서 트랜스 1차 측에 걸어주니까, 그죠? 트랜스는 뭡니까? 그 변하는 전류를 1차 측에 줬을 때 상호 인덕턴스에서 2차 측 유도기전이 발생되는 원리를 이용한 거죠. 변하는 교류를 걸어줘야 트랜스는 2차 측에 유도기전이 발생되는 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제 3단계가 스위칭 단계예요. 자, 트랜스를 넘어갔다 2차 측에 유도기를 발생했다 뭡니까? 4단계가, 그죠? 그때서 2차 측에 이제 쇼트기 다이오드, 인버터의 전압 공급의 12V와 에이드보드에 공급을 하기 위한 5V가 쇼트기 다이오드를 통해서 이제 공급이 돼요. 트랜스 2차 측에. 근데 거기 트랜스에서 2차 측에 가해주는 걔는 교류입니까? 직류입니까? 직류도 교류도 아닌 맥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쇼트기 다이오드를 통해서 LC 필터를 통해서 우리가 5V, 12V를 2차 정류를 한다. 그죠? 그래서 뭡니까? 5V, 12V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5단계가 뭐예요? 피드백 회로죠. 2차 측의 출력 전압을 변동을 감지해서 항상 펄스 반치폭을 줄이는, 조정하는 그런 우리가 안정화 회로가 2차 5단계에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연상이 돼야 우리가 수리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단계를 거쳐야 된단 말이죠. 막발 딱 보고 이거 어디 고장이야? 그거는 사람이 아니겠죠? 네. 그래서 그런 회로가 연상이 돼야 여러분들이 수리를 할 수가 있다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파원 전압 체크했어요. 그러니까 기동을 하니까 5V에서 전이차를 위해서 메인 파워 기동하다 보니까 당연히 파원 전압은 0V 떨어지는 게 정상이겠죠. 자, 이게 정상이죠, 이게. 이게 아니다 그러면 비정상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피지 신호란 말이죠. 자, ATX 파워가 정상적으로 기동했어요. 스위칭을 통해서 우리가 스위칭 신호 주다 보니까 5V에서 0전위로 떨어지면서 메인 파워 기동해서 5V, 12V, 3.3V, 마이너스 12V. 그 다음에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뭡니까? 파워 굿 시그널, ATX 파워 측면에서 봤을 때 파워가 이상이 없다는 신호를 회색 단자를 통해서 메인보드 파워 컨센서 8번 단자로 PG 신호가 보내주더라. 이 PG 신호를 가지고 뭡니까, 우리가? 그죠? 메인보드의 리셋 작업과 클락 신호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 작업, 여기를 재보는 거예요, PG 신호를. 자, 5V DC 모드로 놓고, 그죠? 흑색 단자를, 흑색 접지봉에 꽂고, 흑색 리드봉을, 적색 단자를, 회색 단자, 요게 PG 신호 들어오는 케이블이라고 그랬죠? 그 단자를 체크했더니 5V가 나와요. 자, PG 신호가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5V가 아니라, 파워 서플라이 단적으로 됐을 때는 5V 신호가 나오던데, 꽂고 나면 이게 신호가 3V, 2V 막 떨어진다. 그러면 이 PG 신호와 연결된 회로 쪽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쇼트가 됐던 진행성 불량이든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측정해 보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실제 동영상 한번 볼게요. 자, 저는 220V만 인가했어요. 자, 파워 전압이 5V죠. 스위칭 신호 안 들어왔으니까 콜렉터에 대기하고 있던 5V만 지금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죠? 5V. 그죠? 팬이 안 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20V만 인가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파워 전압 5V. 뭐가 더 나온다 그랬죠? 스탠바이 전압이죠? 자, 접지에다가 흑색 리드봉을 대고요. 보라색이 뭐라 그랬죠? 스탠바이 전압을 했죠? 당연히 5V가 나와야 되겠죠? 이 5V는 뭡니까? 기본 동작을 위해서 회로에 공급해주기 위해서 5V 전압이 나온다. 이 5V를 뭡니까? LDO 레귤레이터를 통해서 레귤레이션 동작을 통해서 3.3V를 회로에 공급하기 위해서 이 기본 전압이 나오는 거죠. 220V 전압만 꽂으면. 자, 두 개가 정상 나오겠죠. 이게 정상적으로 안 나온다. 그 회로를 뒤져야 되겠죠. 이때서 이제 사용자가 파워온 스위치를 누르면은, 그죠? 스위칭 신호가 들어가면서 메인 파워가 동작을 하는 거예요. 자, 파워온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자, 파워온 전압 재볼게. 전이차를 이용한다 그랬죠? 당연히 0V로 떨어져야 되겠죠. 왜? 베이스에 신호가 들어가다 보니까 컬렉터에 대기했던 5V가 에미터로 접지로 떨어지면서 0전위로 가는 거예요.
자, 이때 재보니까 파워구 시그널, 이때 이제 재니까 파워구 시그널이 나옵니다. 5V가. 그죠? 파워구 시그널 나오죠? 220V만 꽂을 때는 아무것도 안 나와요. 이제 메인, 이제 스위칭 동작을 해서 됐을 때, 메인 전압이 기동을 해서, 나 파워가 이상이 없다는, 그죠? 이 파워구 시그널 이쪽 줘서, 이 신호를 가지고 이제 뭡니까? 클럭 제너레이터 동작을 시켜서, 그죠? 이 신호가 이제 그 클럭 제너레이터 리셋 단자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클럭 제너레이터가, 나 동작시키래. 동작을 해서 주파수 분할을 통해서 각 장치로 이제 리셋 클럭 신호가 공급되고, 그죠? 리셋 모듈에, 사우스불이 리셋 모듈이 동작을 해서 신호를 좀 더 강하게 하거나 이런 그 변경을 해서 각 장치에 리셋 신호를 보내서 리셋이 되는 거죠. 이게. 그죠? 이렇게 동작, 이렇게 검증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셋 스위치인데 220V 인가하고 이제 인가가 돼야 여기 전압이 나오니까 220V만 인가한 상황에서는 여기 제발 전압이 안 나옵니다. 자, 인가한 상황에서 리셋 스위치 이제 그라운드를 대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그 그라운드는 부자 모드 놓고 되면 한쪽 단자는 그라운드에 있고 한쪽은 전압이 들어간다 그랬죠. 대보니까 얘는 뭐 이쪽이 접지네요. 그죠? 이 접지. 그래서 이렇게 그라운드 단자를 잘 모르면은 부자 모드로 놓고 한 단자를 그라운드 시키고 적당히 리드봉을 한 단자 이미 단자 됐을 때 부자가 올린다. 이게 접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리셋 스위치에 그라운드 단자를 찾고요. 자, 220V를 인가해야 전원이 들어가잖아요. 그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자, 한 단자가 이제 전기가 들어가는 부분이겠죠. 그 단자는 이제 또 사우스 브리에 연결되겠죠. 딱 재니까 220V를 이제 스위치를 안 누른 상황이에요. 지금은 전압이 안 나오죠. 0.2 뭐 29V니까 이는 0V라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전원이 파워온 스위치를 안 눌렀을 때의 이 전압입니다. 이게. 그죠? 자, 한번 재보죠. 이게 지금 그라운드 안 찾는 거예요. 그라운드 단자를. 이미 단자 됐을 때 부자 오밀면 얘가 그라운드예요. 이 그라운드를 못 찾는 분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죠? 자, DC 모드로 쟀어요. DC 모드로. 그래서 그라운드를 찾는 거고, 이렇게. 자, 220V를 인가한 상황에서, 이제, 그, 리셋 스위치 단자를 정확히 측정하는 겁니다. 한 단자가 그라운드라고 그랬죠? 자, 한 단자를 댔더니 3.0V가 나옵니다. 3.0V가 나오는 것도 있고, 5V. 이게 메인보다 좀 틀려요. 그죠? 그 정상이죠. 이렇게. 자, 한번 전압을 재봅시다. 자, 파워온 버튼을 눌렀어요. 이 펜이 돌아오고, LED 들어왔죠? 자, 재봅니다. 한쪽은 당연히 접지력이 0V가 나오겠고, 한쪽은 3.0V 이상이 나오겠죠? 예. 이게 이제 파워온 전압 스위치를 눌렀을 때, 지금 정상적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220V를 인가할 때 전압하고 220V를 인가하고 파워 스위치를 눌러서 메인 파워가 동작됐을 때의 전압하고를 여러분 비교 분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이제 220V를 인가한 다음에 파워온 상태에서 리셋 스위치 단자를 측정하는 거죠. 3.0V 이상이 나온다 그랬죠. 이렇게. 그죠? 여기. 220V를 그러니까 파워온 온 상태 리셋 스위치 온 단자를 측정하게 되면, 그죠? 리셋 스위치를 온시 전압 측정, 온시 전압하면 이렇게 0V가 나와요. 누르는 순간. 리셋 스위치를 누르는 순간 전압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누르는 순간은 이제 0V 떨어진단 말이죠. 고전위에서, 그죠? 저전압으로 떨어지면서 이 신호가, 이 트리거 신호가 사우스 브리지에 전달이 되겠죠. 자, 동영상을 볼게요. 자, 누르는 순간 0V 떨어지면서 다시 전위가 올라가 버리죠. 이런 식으로. 온 눌렀을 때 전압이 갑자기 저전압으로 떨어지면서, 그죠? 저전압 떨어지면서 다시 고전압으로 도는 이 신호가 누르는 순간에 이 신호가 어디로 들어가냐, 트리거 신호가 사우스 브리지 리셋 모듈로 전달되는 겁니다. 이게
보셨죠? 이렇게. 자, 오실로스코프 리셋 파양 측정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강의를 연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가 도움되셨으면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